세상에 세상에 어쩌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네, 어제 오후 4시 22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지역 이 철거 현장 앞에 있는 정류장에 54번 버스가 도착을 합니다. 5초 정도 정차 후에 출발하려는 순간 앞쪽에 철거 작업 중이던 도로 옆 5층 건물이 기우등하더니 순식간에 이 54번 버스를 덮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탄이 터진 듯한 짙은 흙먼지가 인근으로 확산이 됐고요. 이 사고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매몰자를 찾기 위해 밤샘 수색 작업을 펼쳤고요. 구조 작업은 오늘 새벽까지 모두 10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는 붕괴 사고 관련 기본적인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어제 사실요, 저희가 사실은 심장이 떨려서 어제 뉴스파이터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어제 저 사고가 일어난 시각이요, 뉴스파이터가 방송되기 직전인 오후 4시 22분쯤이었습니다. 방송 전에 저희가 전에 듣고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걱정이 되고 저희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방송을 할 수가 없었지만 세상에 방송 끝나고 나니 이런 처참한 사고 소식에 또 한 번 저희가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를 못했던 게 어제의 상황이었는데요. 참혹했던 당시 상황, 목격자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있는데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도로 쪽으로. 그 건물 더미에 버스가 묻지못하게 타. 건물이 쓰러지기 전에 건물에서 이제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빡빡빡 이렇게 크게 났었어요. 크게 굉음이 빵 소리 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조각 나서 떨어진 게 아니라 통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건물이 폭파한 줄 알았어요. 뒤에 이제 주차장에 있었는데 이제 먼지가 뒤로 좌우하게 날아왔고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깜짝 놀랐죠. 아니 여기를 날마다 다닌 거리인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대요, 진짜로. 김유진 아나운서, 앞서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면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건물이 무너졌어요. 버스 승객분들이 참사가 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그중에 9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자의 대부분이 버스 뒤쪽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콘크리트 잔해물이 버스를 덮칠 때 인도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완충작용을 하면서 버스 전면부는 후면부에 비해서 덜 손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그 결과 기사와 승객들, 앞자리에 앉았던 승객들은 중상을 입긴 했지만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뒷좌석에 앉았던 승객들은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충격을 입게 되면서 특히 피해가 컸고요. 게다가 연세가 많은 60대, 70대 이용객이 많아서 더 많은 희생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 이런 또 비극이 닥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 사고로 희생당한 곰탕집을 운영하던 60대 여성의 사연도 밝혀지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큰아들 생일에 장을 보고 집에 갔던 길이었는데 두 정거장을 남겨두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의 이제 시누이가 말을 전했는데요. 가게 문을 여느라고 그날 아들의 얼굴도 못 보고 이제 나갔어야만 했대요. 그런데 생일상을 아침에 이제 차려놓고 나가고 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 오후 4시쯤에 아들과 통화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통화가 정말 마지막 통화가 될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흐느껴 울었고요. 내일 장사에 쓸 음식 재료를 사려고
시장에 가던 길이었는데 그렇게 이 길이 끝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라면서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저는 시누이분도 그 근처에 계셨대요. 근데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 소리 굉음을 들으면서도 우리 가족이 그 버스에 타고 그 현장에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면서 굉장히 좀 슬픈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고 희생자 중에는요, 글쎄요, 어느 희생자분 한 분 한 분 다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있겠어요. 가슴 아프지 않은 죽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희생자 중에 가장 최연소 이 고등학생도 있었다면서요, 최진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40대 여성이 그 사고 현장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울먹이는 목소리로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제발 우리 아들 여기 있는지 확인 좀 시켜달라고. 어떡해요, 이유가 세상에. 뭐냐면요. 집에 있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버스를 타면서 이게 카드를 사용하면 문자가 오잖아요. 그걸 엄마가 받은 거예요. 아, 세상에. 근데 사고 났다고 버스 사고 났다는 얘기는 들었고 너무 황당해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게. 아니 챙태 같은 아들이 버스 탔는데 그 버스가 하필이면 그 버스니 이 엄마 입장에서는 그 현장 가서 아들 얼굴이라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 가방 메고 있다고. 그거 제발 보여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은 못 보고 결국은 이 사고 사망자 명단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이 엄마가 느꼈을 그 아픔, 절규라고 할게 저는 얘기가 안 돼요. 그 아들을 잃었던 그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충격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안진용 기자님, 사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닐 거야, 우리 아들 아닐 거야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네, 이 남학생은 이날 비대면 수업일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됐는데 동아리 후배들을 만나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이 같은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에 따르면은요, 사고가 나기 전 20분쯤 전에 4시 2분쯤에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버스를 탔으니 집에 가서 만나자,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세상에. 마지막 통화였다고 했고요. 이 숨진 소녀는 2대 독재 늑중이로 애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아버지에 따르면은요, 하루는 엄마 없는 빈방에서 침대 위 베개와 이불을 계속 안고 있어서 여기서 엄마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환하게 웃던 아들의 모습이 눈가에 선하다면서 끝내 아버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어떡합니까 진짜. 세상에 어떡합니까 진짜로. 어떡합니까 진짜로. 금방이라도 지금 아들이 아빠 학교 다녀왔어요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떡합니까 진짜. 김유진 아나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들을 잃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어쩌다 이런 참변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일단 무너진 건물은요, 재개발 지역에 몇 안 남은 건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업체는 그제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철거 업체는 굴착기를 동원해서 건물 5층 부분을 철거하던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철거 작업은 5층 건물과 비슷한 높이로 토산, 그러니까 흙을 쌓아서 여기에 굴착기를 올려서 한 층씩 부수면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안쪽부터 바깥 방향으로 건물 구조물을 조금씩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하루 만에 이런 참사가 발생을 하고 만 겁니다. 소방당국은 이런 방식처럼 한쪽 면부터 철거가 시작이 되면 건물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앞으로 쏠릴 위험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또 광주 동구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지금 철거 업체가 해제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철거를 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에서는 계획서에 써내기를 3층에서 5층을 중장비로 먼저 철거를 한 이후에 1, 2층을 철거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서를 적어냈는데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지난 1일부터 건물의 4, 5층은 그대로 둔 채로 굴착기가 3층 이하의 저층 구조물을 부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원인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이 내용은 조금 더 살펴봐야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지금 굴착기가 공사하던 모습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산을 건물 옆에 쌓아두고
이 공사를 하던 모습이에요. 이 상황이 애초에 공사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되는 정황이 지금 포착됐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은요 붕괴 직전에 이상 징후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인이 건물을 조금씩 철거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안쪽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몇 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건물에 이상 조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다 피신을 한 상태입니다. 어떤 소리가 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죠. 아니 그렇다면 최재문 교수님 혹시 건물 붕괴 당시에 저 건물에는 작업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어요. 외부에 2명, 내부에 2명 있었는데 이분들은 다 피신했어요. 그러니까 붕괴될 정황을 본 거예요. 하하. 그리고요. 아 지금 피신하는 그렇습니다. 장면이네요. 네, 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분들이 원래 공사 현장에서 있었는데 저거는 이제 무너진 당시에 좀 피신하는 주변 분들 장면이고. 길 가던 분들이라고 예, 공사 그렇습니다. 관계자. 네네. 근데 그 전부터도 징조가 있어서 저분들은 이미 안에서 나오셨어요. 다. 아, 네네. 나오셔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인도로 지나가는 분들 좀 피하세요라고 그 주의만 주고 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공사 현장에서는 사고 전날, 그러니까 저 사고가 나기 전날부터 소음 들리고 붕괴 전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 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성이 위험성이 있으니 중단을 하고 대피하거나 아니면 안전조치를 하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전날부터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다음날 계속 공사를 한 거예요. 철거 작업을. 그리고 지금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4명이 위험을 감지하고서 밖으로 나온 다음에 했던 일은 그냥 그 인도 지나가는 분들. 근데 보세요. 지금 5층 건물이에요. 만약 저게 도로 쪽으로 넘어지면 3차선 전부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아쉬운 것은 저분들이 차량을 좀 통제하고 당분간 안전진단이 될 때까지 저기로 못 가게 했으면 어땠을까? 버스가 저기 못 들어오게 했으면 그랬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날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나중이라 뭐 결과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워요. 저분들이 좀 더 좀 과감하게 3차선 모두를 다 막고서 안전하는 진단하는 관계자들 올 때까지 좀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분들이 정말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 또 그 전날부터 소음이 있었고 붕괴 징조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건 아닌지 공사 당국자들을 또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작업을 하던 분들의 진술에 따르면요.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뭔가 끊어졌거나 부서졌거나 절단됐거나 했다는 얘기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철거 위기를 직감하고 즉시 4명이 피신했다는 거. 앞서 보셨죠? 거의 피신과 동시에 건물이 주저앉았고요. 5층 건물이 도로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5층 건물이 와르르 도로변 쪽으로 무너지면서 저기가 왕복 7차로인데요. 거의 7차로를 다 덮었답니다. 흙더미까지요. 얼마나 파편이 튀었냐면 반대편 도로 버스, 승강장, 유리에 다 산산조각 날 정도로 위력이 거셌답니다. 처참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 사고가요. 철거 작업 불과 이틀째 만에 사고가 난 거예요. 붕괴 사고가. 그렇다면 뭔가 양재민 변호사님 부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5층짜리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감리자가 없었다라는 점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감리자는 사실 사업자와 시행자 사이에 이제 중간 단계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현장을 정말 총괄적으로 감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공 관리라든지 공정 관리, 뭐 안전 그리고 환경 관리 총괄적으로 다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감리자가 없었던 이유는 감리회사와 시행사 사이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 당시에 비상주 감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비상주 감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뭐 위법은 아니다라고 지금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해체하는 작업은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고 그럴 때는 감리자가 반드시 필요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해체 작업에 한해서만은 감리자를 두도록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조치는 사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이 부분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단순하게 비상주 감리 계약을 체결해서 저렇게 관리 감독자가 아무도 없이 사실 잘못하면 저 4명, 그러니까 작업을 하던 4명도 사실 희생당할 수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술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문제가 되겠고요. 어쨌든 뭐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는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체를 할 때는 해체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해체 계획서와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저렇게 해체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붕괴가 된 것이라고 보이고 따라서 건축물 관리법 위반과 더불어서 그리고 안전 조치를 네. 제대로 취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다 모두 관리 감독자는 책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졸속으로 이루어졌던 정황 의심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해당 지자체는 책임에서 자유로울까요? 광주시장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원인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인재였습니다. 지난 4월 4일 동구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 이후 우리 시는 건설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4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지시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이 공사, 철거 공사, 어쨌든 여기는 재개발에 대해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재건축, 들어설 단지에서 철거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사를 대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네, 그래서 오늘 광주 재개발 지역 시공사인 HDC 그룹의 정몽규 회장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고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유가족 피해 회복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거운 책임 통감하면 뭐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김복준 의원님, 상식적으로 5층 건물을 철거하는데 앞서 보셨죠? 바로 인도, 대로, 7차선 대로가 있는 곳이에요. 안전장치도 허술하게 하고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다가 소중한 생명 9분, 그리고 지금 8분도 지금 중경상을 입었어요. 어디서 이런 호진국형 인재가 납니까 진짜. 안전불감증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건데요. 최근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 대학생이 일하다가 무슨 지게차 같은 데서 또 다쳐가지고 안타까운 청년이 죽음을 맞이하질 않나. 우리 사회에 지금 뭔가 이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불안하기는 한데요. 일단은 이 사건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고 같이 정밀감식을 할 겁니다. 정밀감식을 하고 관련자들 한 10여 명 데려다가 이미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업체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든지 혹은 기타 다른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는 명백히 따져가지고 책임은 지우겠다고 하는데 책임 지우는 건 어차피 지어야 되겠지만 희생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사후 약방문이란 말 진짜 하고 싶지 않지만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합동 감식반을 만든다느니 뭘 한다느니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가족의 품으로 올 수 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대한민국 선진국입니까?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세상에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뉴스파이터가 빌겠습니다.